6월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 내리쬐던 그날 오후. 나는 방금 잉크가 마른 주식 양도 계약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종이에서는 아직 만년필 잉크의 서늘함이 채 가시지 않았다. 계약금 30억 원은 이미 계좌에 들어왔고 나머지 2,700억 원은 다음 주에 3번에 걸쳐 입금될 예정이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 박수진 여사였다. 유진아, 일은 다 끝났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네, 방금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나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엄마, 이제 회사 자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돈 문제는 급한 게 아니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갑자기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할 말이 있어.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평소 엄마는 좀처럼 이런 말투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차를 몰아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집 문을 열자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다.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찜닭이 놓여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를 도우려 했다. 너는 일단 앉아 있어. 엄마는 앞치마를 풀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손에 쥔 행주로 계속해서 식탁 가장자리를 닦고 있었다. 유진아, 네가 김진혁이랑 결혼한 지 3년이 됐지. 시댁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 네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겠지? 나는 순간 멈칫했다. 김진혁은 내 남편이다. 결혼 전 나는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만 말했다. 시어머니 이춘자 여사는 늘 우리 집안이 평범하다며 불평했고 시누이 김슬기는 이틀이 멀다 하고 화장품부터 옷까지 빌려가서는 단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었다. 그냥 그렇죠, 뭐. 나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엄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시댁에 가서 네 회사 부도났다고 말하렴. 엄마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단호했다. 빚도 5천만 원이나 졌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네? 나는 하마터면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저 방금 회사 3천억에 팔았는데 3천억 얘기는 무덤까지 가져가렴. 엄마는 내 말을 끊고는 식탁 위의 사과를 과도로 천천히 깎기 시작했다. 동업자가 돈을 들고 날랐고 납품업체에서는 매일같이 빚 독촉하러 찾아온다고 해. 은행에서도 5천만 원 대출금 당장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고 말이야.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한 줄로 이어져 엄마의 손바닥 위에서 맴돌았다. 나는 엄마의 평온한 옆모습을 보며 문득 결혼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김진혁이 나를 보는 눈빛에는 진심이 조금 부족하고 계산이 더 많다고 하셨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제가 파산했다고 알면 분명 저를 비웃을 텐데요. 비웃어야 좋지. 엄마는 깎은 사과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접시에 담아 내 앞으로 밀어주셨다. 유진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려울 때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란다. 네가 시집가서 3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번 돈으로 몰래 시댁 살림을 도왔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니? 이춘자 여사는 뒤에서 네가 애도 못 낳는다고 흉보고 김슬기는 널 현금 인출기 취급했지. 김진혁은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속으로는 네가 돈을 적게 번다고 얼마나 무시했겠니. 사과 조각을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정말 그랬다. 지난달 내 생일에 김진혁은 할인하는 립스틱 하나를 선물했을 뿐이면서 동생 김슬기의 신상 가방이 예쁘다며 뒤돌아서서 바로 사주었다. 엄마는 그 사람들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바닥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저 그 가족이 네가 진심을 다해 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보라는 거다. 5천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사람의 본심을 떠보기에는 충분하지. 창밖의 햇살이 커튼을 통해 들어와 엄마의 흰머리에 금빛 태를 둘렀다. 나는 3년 전 결혼할 때 엄마가 몰래 5천만 원이 든 통장을 쥐어주며 혹시라도 서러운 일을 당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만약 그 사람들이 정말 저를 외면하면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외면하면 더 좋지. 엄마는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럼 엄마가 사람을 제대로 봤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제때 손절하면 되는 거야. 만약 그들이 널 도와주려 한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그 결혼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진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녁에 어머니 댁으로 와 닭백숙 해놓으셨대. 나는 화면 속 글자를 보며 문득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 알겠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떫은 맛이 났다. 오늘 저녁에 가서 그대로 말할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더 가져오셨다. 얼른 먹어라. 식겠다. 저녁에 가서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고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나는 네라고 대답하며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를 얹은 듯 무겁기만 했다. 저녁에 시댁에 도착해 신발을 갈아 신자마자 거실에서 이춘자 여사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유진, 뭘 그렇게 꾸물거려. 얼른 와서 상 차리는 것 좀 도와. 김슬기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도 들지 않았다. 오빠, 이것 좀 봐. 형님이 사온 세제, 냄새가 왜 이래.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구리다니까. 김진혁은 옆에서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나중에 형수님한테 새로 사달라고 해. 나는 신발을 갈아 신던 손을 잠시 멈추고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일부러 한숨을 쉬었다. 진혁 씨,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춘자 여사가 부엌에서 닭백숙을 들고 나오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밥 먹으면서 하면 되지. 하루 종일 뭘 그렇게 심각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를 잔뜩 낮추어 말했다. 저 회사 부도 났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오직 TV 광고 소리만이 시끄럽게 울렸다. 김슬기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부도?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회사 돈 잘 번다면서. 이춘자 여사는 닭백숙 그릇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다. 국물이 몇 방울 튀었다. 서유진, 너 밖에서 빚지고 우리 집더러 갚아달라고 하려는 수작이지. 김진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엄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연극은 시작되었다. 나는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전에 동업자가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전부 들고 도망갔어요. 납품업체에서는 매일같이 빚 독촉을 하러 오고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예전에 대출받았던 5천만 원을 다음 주까지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대요. 5천만 원. 이춘자 여사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다. 그릇에 담긴 국물이 넘실거렸다. 서유진, 너 결혼 전에 회사에 대출이 있다고 왜 말 안 했어?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우리 진혁이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했어? 김슬기는 소파에서 뛰어와 내 앞에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쩐지 요즘 옷차림이 점점 촌스러워진다 했더니
새 옷 살 돈도 없었구나. 하긴 회사가 망했는데 화장품 살 돈이 어디 있겠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가방을 확 낚아채려 했다. 어디 보자. 가방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 아니야? 슬기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녀의 손을 피했다. 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지만 억지로 억눌렀다.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심하다고? 김슬기는 눈을 흘겼다. 예전에 형님이 자기 회사 잘 나간다고 맨날 자랑했잖아. 내가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야? 어림도 없지. 김진혁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식탁보 위를 의미 없이 극적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은 엉킨 실타래처럼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진혁 씨. 나는 그를 보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다.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나중에 꼭. 내가 돈이 어디 있어.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내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 월급 300만 원 남짓인데 아파트 대출금에 차 할부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그리고 5천만 원은 작은 돈도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해? 이춘자 여사가 즉시 말을 받았다. 그래. 우리 진혁이가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내 빚을 왜 우리가 갚아줘야 해? 넌 정말 재수 없는 애야. 결혼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더니 이제는 빚까지 끌고 들어와. 어머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제가 진혁 씨랑 결혼하고 3년 동안 이 집 생활비는 누가 냈는데요? 작년에 슬기 씨가 산 새 차. 계약금도 제가 몰래 내준 거잖아요. 형님이 냈다고? 김슬기가 소리를 질렀다. 그건 우리 오빠가 사준 거야. 어디서 생색이야. 그리고 돈 좀 보태준 게 뭐 대수라고 그래? 우리 김씨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만해. 김진혁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시끄럽고 밥이나 먹어. 그날 저녁 식사는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이춘자 여사는 계속해서 김진혁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고 중얼거릴 뿐 나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김슬기는 핸드폰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이따금 곁눈질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은 마치 길가의 거지를 보는 듯했다. 나는 밥을 몇 숟갈 뜨다가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저 다 먹었어요. 먼저 방에 들어갈게요. 거기서 이춘자 여사가 밥그릇을 밀쳐냈다. 서유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 마. 그 5천만 원 빚 우리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요? 나는 일부러 물으며 김진혁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그릇을 들어 국물을 벌컥 들이켰다. 그럼 네 친정엄마한테 빌려. 은퇴한 교사라며 모아둔 돈 좀 있지 않겠어? 저희 엄마 연금은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 해요. 내 마음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김진혁 씨,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라면 당연히. 부부라도 내 것은 구분해야지. 이춘자 여사가 비웃었다. 결혼 전에 진 빚을 왜 우리 진혁이가 갚아야 해? 똑똑히 들어. 만약 그 돈 못 갚으면 우리 진혁이랑 이혼해. 우리 김씨 집안은 빚쟁이 며느리 들일 수 없어. 엄마. 김진혁이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문득 헛웃음이 나왔다. 처음에 내 회사의 진짜 상황을 말하지 않았던 것은 돈을 보지 않는 남자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와보니 내가 찾은 남자는 돈을 밝힐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방으로 향했다.
등이 바늘로 찔리는 것처럼 아팠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침대 협탁 위에서 핸드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떻게 됐니? 나는 엄마 예상대로예요라고 타자를 쳤다. 엄마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상처받지 마라. 제대로 봤으면 된 거야. 내가 시킨 대로만 하고 절대 들키지 마. 나는 터져 나오려는 서러움을 억누르고 내라고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막 잠에서 깼는데 거실에서 이춘자 여사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여가 엄마 말 잘 들어. 이 일에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서유진은 이제 밑 빠진 독이야. 쟤한테 발목 잡히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알아요, 엄마. 김진혁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그래도 3년이나 같이 산 부부인데. 부부? 제가 널 망하게 하면 누가 널 남편으로 인정해 줄 것 같아? 이춘자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이미 박 여사님한테 부탁해놨어. 그분 친정 이웃에 딸이 하나 있는데 예쁘고 집도 마트를 해서 서유진보다 조건이 훨씬 좋아. 나는 문을 열고 나갔다. 두 사람은 즉시 입을 다물었다. 이춘자 여사의 눈빛은 독이 오른 바늘 같았다. 저 출근할게요. 나는 가방을 들며 일부러 가방끈을 소리나게 흔들었다. 출근? 김슬기가 방에서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다. 형님 회사 망했다면서. 무슨 출근이야?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내일은 네가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었다. 김진혁이 갑자기 다가와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단지 입구에 다다라서야 그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여기 500만 원 있어.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일단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 나머지는 정말 방법이 없어. 나는 얇은 봉투를 쥐었다. 마음이 무언가에 꽉 막힌 듯 답답했다. 500만 원. 그의 동생 가방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필요 없어. 나는 봉투를 그에게 돌려주었다. 당신이나 써.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유진아,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떨까? 네가 빚 문제 다 해결할 때까지 떨어져 지내자고? 나는 그를 보며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다. 김진혁 씨, 솔직히 말해. 그냥 이혼하고 싶은 거잖아. 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그는 내 눈을 피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나 나나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택시를 잡았다. 그럼 떨어져 지내자. 택시가 출발할 때 나는 백미러로 그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저랑 떨어져 지내고 싶대요. 그러라고 해.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금 바로 이리로 오너라. 강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보았다.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 택시는 엄마 집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강 변호사님이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담배를 쓰레기통에 비벼 껐다. 서유진 씨. 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진지했다. 강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계단을 올랐다. 엄마가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 문을 열자
엄마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라. 강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몇 가지 서류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서유진 씨, 이건 이혼 합의서 초안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합의서를 들었다. 위자료, 재산 분할 등의 조항이 적혀 있었다. 강 변호사님은 내가 결혼 후 시댁에 몰래 보태준 돈의 증거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다. 김슬기에게 가방과 차를 사준 돈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했다. 이것까지 전부. 나는 조금 망설였다.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계산할 건 해야지. 엄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네가 3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해서 얻은 게 뭐니? 그 사람들은 지금 네가 빈손으로 나가길 바라고 있는데 아직도 마음이 약해져서야 쓰겠니? 강 변호사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진 씨, 법은 증거를 중시합니다. 이 돈들은 모두 당신의 혼전 재산에서 나간 것이므로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김진혁 씨가 당신의 파산 소식을 듣고 별거를 제안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재판부에서도 이 점을 고려할 겁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는 가벼웠지만 마음속 무언가는 완전히 끊어진 듯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내가 물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엄마는 웃었다. 이춘자 여사가 아들 이혼시키고 싶어 안달이 났으니 어떤 소동을 벌일지 한번 지켜보자고. 마침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김진혁이었다. 나는 엄마를 쳐다봤고 엄마는 받으라는 눈짓을 했다. 유진아, 어디야? 김진혁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엄마 집에.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너희 엄마한테 다 말했어? 말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아무래도 우리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어. 내 짐은 정리해둬. 내일 내가 밖으로 옮겨줄게. 밖으로?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김진혁 씨,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집이 좁아서 너도 불편하잖아. 내가 일단 지낼 오피스텔 하나 얻어놨어. 거기서 지내다가 됐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챙길게. 내일 가지러 갈 테니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마음속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다. 잘했다. 엄마는 내 손을 토닥였다. 일찍 정리할수록 마음이 편한 법이야. 다음 날 오후 나는 짐을 챙기러 시댁으로 돌아갔다. 이춘자 여사는 거실에서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꺼풀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김슬기는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는 비아냥거렸다. 어머, 벌써 짐 싸서 나가는 거야? 나는 안 나가고 버틸 줄 알았는데. 내 물건이니까 당연히 가져가야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에 있는 옷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다. 지난 3년간 이곳에 많은 물건을 두지 않았고 귀중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 짐을 싸고 있는데 김진혁이 돌아왔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내가 옷을 가방에 쑤셔 넣는 것을 바라보았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다 말았다. 도와줄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됐어. 나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다. 다 쌌어. 갈게. 거실을 지날 때 이춘자 여사가 갑자기 일어섰다. 내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서유진, 잊지 마. 네가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잔 거
집세는 안 받더라도 수도세랑 전기세는 내야지. 그리고 네가 쓴 가스비도. 엄마, 김진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만 좀 하세요. 내가 왜 그만해. 이춘자 여사는 나를 노려봤다. 이제 곧 남남이 될 텐데 뭘 봐줘? 내가 계산해 봤는데 3년치 수도세, 전기세 합치면 적어도 500만 원은 될 거야. 그거 내고 가. 나는 이춘자 여사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500만 원. 그녀의 아들이 사준 금목걸이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좋아요. 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체크카드 한 장을 꺼냈다. 여기 500만 원 들어있어요. 비밀번호는 06개예요. 직접 찾아 쓰세요. 이춘자 여사는 카드를 낚아채 손에 쥐고 흔들어 보았다.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다. 진작 이랬어야지. 김슬기가 다가와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고작 500만 원? 거지한테 적선하는 거야? 슬기야. 김진혁이 소리쳤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 다다랐을 때 김진혁이 따라 나왔다. 유진아, 미안하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네가 빚 다 갚고 혹시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갈 일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김진혁 씨,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는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문가에 서서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택시에 올라타 나는 3년간 살았던 그 집을 돌아보았다. 마음속에는 미련 대신 해방감만이 가득했다. 기사님, 미래타워로 가주세요. 미래타워는 내 새 회사의 주소였다. 비록 예전 회사는 팔았지만 나는 그 3천억 원으로 새로운 기술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강 변호사님이 이미 모든 수속을 처리해주고 있었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강지환 대표가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웃으며 다가왔다. 서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강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와 악수했다. 강지환 대표는 유명한 투자자로 예전 내 회사와 협력한 적이 있었다. 이번 새 회사에도 그가 투자하기로 했다. 저한테 뭘 그렇게 격식을 차리십니까? 강지환 대표는 나에게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새 회사의 지분 분배 계획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우리는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지환 대표가 나를 보며 말했다. 요즘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 강지환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강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고 우리의 협력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맞다. 저녁에 파티가 하나 있는데 업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모시고 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실에 도착해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김씨 집안을 떠난 것은 마치 족쇄를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과정은 조금 아팠지만 자유의 맛은 정말 달콤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춘자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단 3글자. 돈 받았다. 나는 문자를 보고 비웃으며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저녁 파티는 화려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로 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강지환 대표는 나를 여러 거물급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모두들 내가 회사를 3천억에 매각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젊고 유능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그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마음속의 그늘은 완전히 걷혔다. 잘못된 사람을 떠나야만 비로소
올바른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김진혁이었다. 유진아, 어디야? 엄마가 네가 자기를 차단했대. 화났어?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는 문자를 보고 그대로 삭제해버렸다.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은 더 이상 내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강지환 대표가 다가와 샴페인 한 잔을 건넸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새 회사가 언제쯤 정식으로 문을 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곧입니다. 강지환 대표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서 대표님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잔을 들어 그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샴페인 거품이 잔 속에서 피어올랐다. 마치 희망으로 가득 찬 내 지금의 마음 같았다. 엄마가 계획한 이 파산 연극은 사람 마음의 추악함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다. 새 회사의 인테리어 계획이 확정되던 날 나는 일부러 시댁에 다시 들렀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결혼할 때 가져왔던 진주 장신구 세트를 침대 협탁 서랍에 두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으로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김슬기가 근처 보석상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김슬기. 내가 그녀를 불렀다. 어딜 도망가.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손을 무의식적으로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도망 안 갔는데? 그냥 갑자기 집에 가스불 끄는 걸 잊었나 해서. 그래?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쳐다봤다. 한정판 명품 가방이었다. 적어도 수천만 원은 좋게 될 터였다. 그녀의 수입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오, 오빠가 사줬어. 진혁 씨, 요즘 돈 없다면서 너한테 이렇게 비싼 가방을 사줄 돈이 있었나 보네? 내가 일부러 물었다. 오빠는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이 있잖아. 김슬기는 가슴을 쭉 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왜? 그래, 나는 웃었다. 마침 나도 집에 물건 가지러 왔는데 같이 올라가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황급히 손을 저었다. 아, 아니야.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황급히 도망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둘러 집으로 올라가 문을 열자 이춘자 여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을 삐죽거렸다. 넌 또 왜 왔어?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예전에 쓰던 방으로 곧장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침대와 옷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외할머니가 물려주신 진주 장신구가 사라진 것이다. 제 장신구 어디 있어요? 나는 텅 빈 서랍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장신구? 이춘자 여사는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다. 네가 짐 싸서 나갔는데 여기에 네 물건이 뭐가 있겠어?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장신구요. 침대 협탁 서랍에 넣어뒀었는데 어머님이 가져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이춘자 여사가 벌떡 일어섰다. 내가 네 물건을 훔쳤다는 거야. 서유진,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네가 파산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지? 훔쳤다고는 안 했어요. 그냥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그 장신구 저한테 정말 소중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요. 소중해도 우리한테 묻지 마. 이춘자 여사는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다. 네가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벌써 팔아서 빚 갚는데 썼는지 누가 알아. 마침 그때 김진혁이 돌아왔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유진아, 어떻게 왔어? 제 진주 장신구가 없어졌어요.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요. 침대 협탁 서랍에 있었는데 김진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못 봤는데. 엄마, 보셨어요? 이춘자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난 몰라. 나한테 묻지 마. 슬기 씨는요? 나는 방금 전 아파트 입구에서 김슬기를 마주쳤던 상황이 떠올랐다. 오늘 집에 있었어요? 슬기는 외출했어. 김진혁이 말했다. 왜? 방금 아래층에서 봤어요.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던데 진혁 씨가 사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사준 거 맞아요? 아니, 김진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요즘 슬기한테 가방 사줄 돈이 어디 있어. 그거 이상하네요.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보석상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보석상에는 왜 가? 이춘자 여사가 일어나 나를 막아섰다. 서유진, 너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제 진주 장신구가 비싼 건 아니지만 외할머니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혹시 비슷한 장신구를 팔러 온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려고요. 이춘자 여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가지 마. 슬기가 그냥 가지고 놀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 걔가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슬기 씨 24살이에요. 어린애 아니라고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외할머니 유품인데 감히 그걸 가지고 놀아요?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상대하지 않고 아래층 보석상으로 향했다. 김진혁도 따라 나왔다. 유진아, 진정해. 정말 슬기가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 내가 집에 가서 물어볼게. 물어봐요? 당신이 물어볼 때쯤이면 장신구는 이미 팔리고 없을걸요. 나는 보석상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장신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오전에 20대 여자가 진주 장신구 세트를 팔러 오지 않았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왔었어요. 자기 거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디자인이 좀 오래돼서 시세대로 쳐서 800만 원 드렸어요. 혹시 수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나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글쎄요, 글자가 새겨져 있긴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거 제 장신구예요. 시누이가 훔쳐서 판 거라고요.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뭐라고? 김진혁도 충격을 받은 듯했다. 슬기가 어떻게 그런 짓을 이제 아시겠어요? 당신 동생은 그냥 손버릇 나쁜 도둑이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 김진혁은 여전히 그녀를 감싸려 했다.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저기 직원분이 다 봤다잖아요. 내 장신구 팔아서 명품 가방 산 거. 김진혁 씨, 이게 당신이 가르친 동생의 모습이에요. 그때 이춘자 여사가 쫓아 들어와 직원에게 소리쳤다. 당신들 뭔데 우리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 당장 돌려줘. 어머님, 따님이 자기 물건이라고 했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애가 뭘 알아. 그건 우리 며느리 거란 말이야. 이춘자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안 돌려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 배짱은 있으세요? 나는 비웃었다. 물건 훔친 건 당신 딸인데 신고는 제가 해야죠. 나는 그렇게 말하며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다. 김진혁이 황급히 나를 말렸다. 유진아, 신고는 하지 마. 다한 가족인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가족?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슬기 씨가 내 물건 훔칠 때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안 했대요. 김진혁,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나는 그들 앞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이춘자 여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나를 향해 소리쳤다. 서유진, 이 배운 망덕한 것. 우리가 3년 동안 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감히 내 딸을 경찰에 신고해?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나는 웃었다. 지난 3년간 제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어머님은 기억 못하세요? 이제 와서 당신 딸이 내 물건을 훔쳤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경찰이 곧 도착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직원에게 진주 장신구를 가져오게 했다. 나는 되찾은 장신구를 보았다. 진주는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은은한 빛을 띠고 있었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경찰 아저씨, 제가 범인이에요. 이춘자 여사가 나를 가리켰다. 제가 일부러 우리 딸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요. 저 장신구, 제가 우리 딸한테 선물한 거예요. 제가 언제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김슬기와의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보세요. 예전에 장신구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거절했어요. 경찰은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몇 가지를 더 물어본 뒤 김슬기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다. 이춘자 여사는 계속해서 행패를 부리려 했지만 경찰의 경고에 입을 다물었다. 김진혁은 옆에 서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유진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까지? 나는 그를 쳐다봤다. 김진혁 씨, 도둑질은 범죄예요. 오늘 내 장신구를 훔쳤으니 내일은 다른 사람 돈을 훔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감싸고 도는 건 슬기 씨를 망치는 길이라고요. 나는 장신구를 챙겨 경찰을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러 경찰서로 향했다. 보석상을 나설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춘자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김진혁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완벽한 해방감뿐이었다. 이런 가족과는 하루빨리 연을 끊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니 경찰은 김슬기에게 훈방 조치와 함께 내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신구만 되찾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경찰서를 나서니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강지환 대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일은 다 끝났습니까? 제가 근처에 있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하시죠. 나는 좋아요라고 답장했다.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강지환 대표가 내 손에 들린 장신구 상자를 보고 웃으며 물었다. 그게 그토록 소중하다던 장신구입니까? 네. 나는 상자를 열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외할머니 유품이에요. 아름답네요. 강지환 대표가 말했다. 되찾았으니 축하해야겠군요. 네. 나는 웃었다. 덕분에 어떤 사람들의 진면목도 알게 됐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마십시오. 강지환 대표는 내 접시에 생선 요리를 덜어주었다. 아, 그리고 새 회사 팀 구성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잘 됐네요. 내 마음속의 그늘이 완전히 걷혔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그냥 지환 씨라고 부르세요. 그가 온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인데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 없습니다. 네, 지환 씨.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척 즐거웠다. 우리는 새 회사의 계획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강지환 대표의 생각은 나와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 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식사를 마치고 강지환 대표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에서 내릴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유진 씨,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알아요. 고마워요. 집에 돌아와 나는 진주 장신구를 소중하게 보관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진혁에게서 온 문자였다. 유진아, 슬기가 잘못했다고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 고소 취하해 줄 수 없을까? 나는 문자를 보고 그의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어떤 사람, 어떤 일들은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비록 며칠간 끔찍한 일들을 겪었지만 덕분에 김씨 집안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내 사업에 집중하며 나만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김슬기가 경찰에 연행되던 날, 나는 새 사무실에서 강지환 대표와 채용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발신 번호는 경찰서였다. 서유진 씨 되십니까? 여기는 5호 경찰서입니다. 김슬기 씨가 출두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본인의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순간적인 실수였다며 고소를 취하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 취하 안 합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강지환 대표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좀 우스워서요. 이 상황에서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다니. 그런 가족과는 일찍 연을 끊는 게 상책입니다. 강지환 대표는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업무에 지장받지 마세요. 알아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마치 김씨 집안의 일은 이미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오후 3시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유진, 이독한 것. 전화기 너머로 이춘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 취하 안 하면 네 회사로 쳐들어가서 네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년인지 온 세상에 다 알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비웃었다. 마침 잘 됐네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네 집안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똑똑히 보게 될 테니까요. 24살이나 먹고 남의 물건이나 훔치고 다니는 걸요. 너, 이 뻔뻔한. 이춘자 여사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우리 슬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끝까지 갈 줄 알아. 어디 한번 해보시죠.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진혁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말했다. 김진혁 씨, 당신도 고소 취하하라고 설득할 거면 그냥 끊어요. 전 그럴 생각 없으니까. 유진아, 슬기가 잘못한 거 알아. 정말 반성하고 있어. 김진혁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걔가 어릴 때부터 싸움 한 번 안 해본 애인데 이번 일로 엄청 겁먹었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부부였던 정? 그 말이 너무나 위선적으로 들렸다.
당신이 나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했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냐고요? 김진혁 씨, 이미 늦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계속 울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네가 고소만 취하해 준다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 당신 돈 필요 없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나는 그냥 슬기 씨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길 바랄 뿐이야. 도둑질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라고요. 하지만 걔한테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어떻게 취직하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어. 김진혁은 다급하게 외쳤다. 그건 슬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속 마지막 연민마저 사라졌다. 저녁 무렵 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춘자 여사가 정말로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건물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행패를 부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강지환 대표가 따라왔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과연 이춘자 여사가 입구 옆 계단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서유진, 나와. 네가 내 딸을 감옥에 보냈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것.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춘자 여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나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환 대표가 막아섰다. 네가 감히 나타나? 이춘자 여사는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네가 내 딸 인생을 망쳐놨어. 오늘 내가 너한테서 똑똑한 대답을 들어야겠어. 대답이요? 좋아요. 해드리죠.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여러분 모두 와서 들어보세요. 이 아주머니의 딸 김슬기 씨가 제 할머니의 유품인 장신구를 훔쳐 팔아서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게 잘못된 건가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춘자 여사를 향한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거짓말. 이춘자 여사는 다급해졌다. 그 장신구. 네가 우리 딸한테 선물한 거잖아. 제가 선물했다고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었다. 슬기 씨가 장신구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이미 사건 접수가 됐고 본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요? 이춘자 여사는 내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다. 그리고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년간 제가 당신네 집에 보태준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께 사들인 금목걸이, 당신 딸이 산 새 차,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 것 같으세요? 이제 와서 당신 딸이 내 물건을 훔쳤는데 당신은 반성하기는커녕 여기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주변 사람들은 이춘자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대? 도둑질을 하고도 저렇게 뻔뻔하다니 정말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이춘자 여사는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강 변호사님,
나는 함께 온 강 변호사님께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공공질서 문란죄로요.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자 어디선가 김진혁이 달려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신고는 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이춘자 여사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춘자 여사는 여전히 울면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고마워요, 지환 씨. 내가 강지환 대표에게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가 웃었다. 저런 사람들은 한번 혼쭐이 나야 합니다. 당신이 봐줄수록 더 기어오를 거예요. 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너무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나 봐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강지환 대표가 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알아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좀 지치네요. 지쳤으면 일찍 퇴근해서 쉬세요. 강지환 대표가 말했다. 채용 계획은 내일 다시 논의해도 됩니다. 퇴근할 때 강지환 대표는 기어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유진 씨, 사실 저는 당신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요? 뭐가요? 나는 웃었다. 당신의 결단력이요. 그가 나를 바라봤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런 가족에게 발목 잡혀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마음이 죽으면 더 이상 미련도 남지 않으니까요. 강지환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차 안의 음악 소리를 줄였다. 집 앞에 도착해서 내가 안전벨트를 풀자 그가 나를 불렀다. 유진 씨,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집에 돌아와 목욕을 하니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침대 협탁 위의 핸드폰은 조용했다. 더 이상 김씨 집안의 소란스러운 전화는 오지 않았다. 오늘 소동으로 이춘자 여사도 더 이상 나를 함부로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김슬기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려울 때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란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앞으로는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삶을 살 것이다.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김슬기는 결국 구류 5일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풀려나던 날 김진혁은 모르는 번호로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슬기 나왔어. 살이 많이 빠졌더라. 철도 많이 들었고.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대로 삭제했다. 이제 와서 철이 들면 무슨 소용인가. 새 회사의 채용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주일도 안 되어 경력 있는 베테랑들로 팀이 꾸려졌다. 강지환 대표는 팀워크가 맞춰지면 바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사무실에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곤란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서 대표님, 아래층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찾아오셨는데 전 시어머니라고 하시면서 꼭 대표님을 만나야겠다고 하십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셔서 들여보내세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춘자 여사가 또 무슨 꿍꿍이일까. 몇 분 후 이춘자 여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손에는 보온병까지 들고 있었다. 지난번 행패를 부리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유진아. 그녀는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고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너 몸보신하라고 닭죽 좀 끓여왔다. 요즘 힘들었지.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서절 동량은 거절 못한다더니 무슨 꿍꿍이일까.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이춘자 여사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비볐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과할게. 슬기 그 애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너한테 전해달라고 하더라. 할 말 다 하셨어요. 다 하셨으면 이제 가보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이력서를 들고 서류를 보는 척했다. 유진아, 그러지 말고. 이춘자 여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네가 아직 우리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 언제까지 마음에 담아둘 거야? 너랑 진혁이 그래도 부부였는데 저희는 이제 부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김진혁 씨 일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춘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진혁이가 요즘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 맨날 내 얘기만 한다니까. 후회한다고 너랑 재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재혼? 김진혁은 아직 내가 회사를 3천억에 판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다. 만약 알았다면 아마 얼굴에 후회라는 두 글자를 새기고 다녔을 것이다. 그럴 생각 없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유진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춘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혁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듣겠다고 했어.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슬기도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하더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저와 그 사람은 이미 끝났어요. 설득하러 오신 거라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춘자 여사의 미소가 얼굴에서 굳었다. 말투도 변했다. 서유진, 너 정말 경우가 없구나. 우리 진혁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불쌍해서 재혼해주겠다는데 누가 너 같은 애를 받아주겠어? 불쌍하다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제가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당신 내 집안의 동정이 왜 필요하죠? 내 직장이 무슨 소용이야. 회사는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으면서. 이춘자 여사는 콧방귀를 뀌었다. 우리 진혁이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누가 널 거들떠나 보겠어? 결국 이 말을 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이춘자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솔직히 말해줄게. 진혁이는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어. 박 여사님이 소개해준 마트 하는 집 딸이야. 너보다 조건이 100배는 좋아. 그 아가씨가 진혁이한테 너랑 완전히 정리하면 결혼해주고 좋은 직장도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 나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자랑하러 온 것이었다. 그거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결혼 날짜 잡히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축의금 두둑이 보내드릴게요. 이춘자 여사는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는지 잠시 멈칫했다. 너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왜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김진혁 씨가 새 사람을 만났다니. 그가 드디어 자기 분수를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이네요. 이춘자 여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보온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서 멈춰 서더니 서유진, 너 너무 더이양양하지 마. 진혁이가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녀를 무시했다. 그런 협박은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이춘자 여사가 떠난 후 나는 엄마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말씀드렸다.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그 여자가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을 리가 없지. 이춘자 그 사람은 남 헐뜯는 게 특기야. 분명 그 마트 집딸한테 내 흉을 잔뜩 봤을 거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은 정말 피곤해요. 신경 쓰지 마라. 엄마가 말했다. 입은 그 여자한테 달렸으니 마음대로 떠들라고 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자 강지환 대표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방금 그분 전 시어머니 되십니까?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진혁 씨 중매하러 오셨다가 새 애인 생겼다고 자랑하고 가셨어요. 새 애인이요? 그 마트집 딸 말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방금 아래층에서 이춘자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강지환 대표가 웃었다. 경비원한테 당신에 대해 묻고 있더군요.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고 빚더미에 앉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노처녀라고요. 그러면서 김진혁 씨의 새 애인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예쁜지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정말 못 말리는 분이네요. 나는 어이없어서 고개를 저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강지환 대표는 서류를 나에게 건넸다. 그런 사람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아, 그리고 주말 영화표 예매해 놨습니다. 저녁 7시입니다. 네. 나는 서류를 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주말 저녁 나는 강지환 대표와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관을 나서는데 저 멀리 김진혁이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여자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춘자 여사가 말한 그 마트집 딸이 분명했다. 김진혁도 나를 보았다. 그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를 밀어내려다 말았다. 나는 못 본 척하고 강지환 대표와 함께 계속 걸어갔다. 유진아. 김진혁이 갑자기 나를 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이분은? 그는 강지환 대표를 보며 적대적인 눈빛을 보냈다. 저는 유진 씨 친구입니다. 강지환 대표는 내 손을 잡으며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강지환입니다. 김진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 있던 여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임나영입니다. 진혁 씨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와 악수하지는 않았다. 유진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김진혁의 목소리는 어색했다. 응, 잘 지내. 예전보다 훨씬. 내가 덤덤하게 말했다. 임나영은 나를 한번, 김진혁을 한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진혁 씨, 이분이 전 부인이구나. 정말 예쁘시다. 저처럼 마트나 하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겠네.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마트를 운영한다는 것을 자랑하는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마트 좋죠. 서민적이고. 나는 웃었다. 저희처럼 하루 종일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임나영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강지환 대표가 내 손을 끌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강지환 대표를 따라 걸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임나영이 김진혁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 씨, 전 부인 회사 망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김진혁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저 임나영이라는 여자 보통이 아니네요. 강지환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눈에 봐도 만만치 않은 상대네요. 김진혁 씨가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상관없죠. 강지환 대표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김진혁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아마 이것이 진짜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다. 이춘자 여사였다. 유진아, 나영이 봤지? 걔가 너보다 100배는 낫다. 진혁이가 걔랑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는 재혼할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문자를 보고 웃으며 그 번호도 차단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남의 행복을 판단하려 든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결코 비교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나는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한다. 내 회사가 있고 마음이 맞는 파트너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씨 집안의 일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자.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시간도 감정도 없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나에게 택배 상자 하나를 건넸다. 김진혁이 보낸 것이라고 했다. 열어보니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그 아래에는 김진혁의 필체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유진아, 사인해. 우리 좋게 끝내자. 나는 합의서를 훑어보았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혼인기간 중 취득한 서유진 개인의 물품은 서유진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마디로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라는 뜻이었다. 정말 가소로웠다. 나는 합의서를 강 변호사님께 던져주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주세요. 소송장이나 받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강지환 대표가 식판을 들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김진혁 씨가 이혼 합의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는 밥을 한 숟갈 떴다. 저더러 빈손으로 나가래요. 꿈도 야무지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강지환 대표가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웃었다. 강 변호사님이 잘 처리해 주실 거예요. 이 정도 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김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합의서 받았지? 사인했어? 무슨 사인을 해요? 나는 비웃었다. 그 합의서 휴지 조각인 줄 알았어요. 재산 분할을 그따위로 해놓고 저한테 보내다니 양심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김진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뭘 그렇게 따져? 따진다고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당신 내 집에서 3년 동안 하녀처럼 일하면서 수천만 원을 썼어요. 이제 와서 저를 쫓아내고 빈손으로 나가라니. 김진혁 씨, 당신 얼굴은 철판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 돈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누가 달라고 했어. 제가 좋아서 준 건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와 보니 제가 눈이 멀었었네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강 변호사님이 보낸 합의서에 사인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김진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피차일반이죠.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오후 회의 시간에 강지환 대표가 내 옆에 앉아 몰래 쪽지 하나를 건넸다. 기분 망치지 마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나는 쪽지를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런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회의가 끝나자 강지환 대표가 다가왔다.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나는 웃었다. 당신이 정해요. 그럼 일식 먹으러 가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일식집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예전에 그 불행했던 시간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금의 나는 내 사업이 있고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김진혁과 임나영은 그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자. 나는 인과응보를 믿는다. 그들은 결코 좋은 끝을 보지 못할 것이다. 김진혁이 소송장을 받은 다음 날, 그는 임나영을 데리고 회사로 쳐들어왔다.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새 회사의 장비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서 대표님, 김진혁 씨와 임나영 씨가 또 오셨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 데리고 와서 막무가내로 대표님을 만나야겠다고 합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나는 미간을 짚었다. 들여보내세요. 몇 분 후 네 사람이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이춘자 여사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김슬기는 스캐너처럼 내 사무실을 훑어보았다. 서유진, 너 정말 법정까지 가야겠어? 김진혁이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이건 나영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내 빚 5천만 원. 나영이가 대신 갚아주겠대. 대신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임나영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 씨,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자 혼자 빚지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랑 진혁 씨는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은 거예요. 진심? 나는 웃으며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들에게 던졌다. 당신들의 진심이라는 게 망해가는 유령 마트 내세워서 사기치는 거였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맨 위에는 임나영네 마트의 파산 신청서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여러 장의 빚 독촉장이 붙어 있었다. 임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춘자 여사가 서류를 주워들고 소리쳤다. 거짓말. 나영이네 마트는 장사 잘만 되는데 장사가 잘 된다고요? 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돌려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텅 빈 마트 진열대와 입구에 붙은 임대문의 공고가 선명하게 보였다. 지난달에 납품업체에 8천만 원 빚지고 지금은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낸다면서요. 이게 장사 잘 되는 모습이에요? 김슬기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알았다. 너구나. 네가 일부러 나영이네 마트 망하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탓하려면 당신 오빠 눈이 삐었다고 탓하세요. 부잣집 사위 되려다가 사기꾼한테 걸렸으니까. 나는 임나영을 쳐다봤다. 임나영 씨, 당신이 김진혁 씨한테 접근한 건 그 사람 전 부인이 파산했다는 소문 듣고 당신 빚이나 갚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임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김진혁의 팔을 붙잡고 울었다. 진혁 씨, 아니야. 날 믿어줘. 그만해. 김진혁이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서유진, 너, 감히 나영이를 뒷조사해? 뒷조사 안 했으면 당신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놀아날 뻔했잖아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김진혁 씨, 더 이상 자기기만 하지 마세요. 이혼 합의서. 제가 요구한 대로 사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그때 가서 이 증거들이 다 공개되면 판사님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으세요? 이춘자 여사가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지환 대표가 막아섰다. 그는 어느새 문가에 서 있었다. 여기는 회사입니다. 행패 부리려거든 당장 나가시죠. 김진혁은 나를 가리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서유진, 너 정말 독하다. 두고 봐. 그는 울고 있는 임나영을 끌고 나갔고 이춘자 여사와 김슬기가 그 뒤를 따랐다. 네 사람은 마치 폐잔병처럼 사라졌다. 강지환 대표가 문을 닫고 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아요? 네, 이제 익숙해요.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갑자기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모든 걸 터놓고 말했으니 이제 그들도 조용해지겠죠. 강지환 대표가 웃었다. 저녁에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네요.
좋아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내가 드디어 진흙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파티. 사흘 후 나는 새 회사의 창립 기념식에 참석했다. 강지환 대표가 투자자로서 내 옆에 서 있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단상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막무가내로 위로 올라오려고 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경비원 불러서 막으세요. 전화를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복도에서 이춘자 여사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아, 내 착한 며느리, 네가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녀와 김슬기는 경비원에게 붙들린 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이춘자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경비원을 뿌리치고 단상 앞으로 달려왔다. 얼굴에는 아첨하는 미소가 가득했다. 유진아, 네가 회사를 3천억에 팔았다며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엄마는 네가 이렇게 대단한 애인 줄 알고 있었어. 김슬기도 옆으로 비집고 들어와 말했다. 형님, 예전에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부자 되셨는데 저한테 일자리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단상 아래의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우리를 향했다. 강지환 대표가 내 앞을 막아서며 경비원에게 말했다. 저분들 끌어내세요. 안 돼. 이춘자 여사는 내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유진아, 너랑 진혁이 아직 젊잖아. 재혼해. 엄마가 앞으로는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진혁이더러 너한테 물 떠다 바치라고 해도 할 말 없어. 재혼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춘자 여사님, 사흘 전에 저한테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했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당신 딸이 제 장신구 훔쳤을 때 같이 행패 부렸던 것도 잊으셨냐고요? 이춘자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녀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그건 다 오해야.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그냥 가소로울 뿐이에요.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저를 쓰레기 취급하더니 제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꼬리를 치네요. 그런 가족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경비원들이 마침내 그들을 끌어냈다. 이춘자 여사는 여전히 울부짖고 있었다. 유진아,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기자들은 여전히 나를 향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강지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강지환 대표가 나를 사무실까지 데려다 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들은 경비원에게 떠밀려 택시에 타고 있었다. 이춘자 여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그냥 역겹네요. 저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강지환 대표가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들은 그저 이득을 챙기려 했을 뿐이고 얻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떠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김진혁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연 그날 저녁 김진혁이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다. 내가 막 주차를 마치자 그가 아파트 입구에 쭈그려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마치 버려진 게 같았다. 나를 보자 그는 벌떡 일어나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울먹이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김진혁 씨,
정신 차려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나 정신 멀쩡해.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힘이 엄청났다. 네가 회사 3천억에 판 거 알아. 내가 예전에 쓰레기였던 것도 알아. 네가 힘들 때 널 떠나지 말았어야 했고 우리 엄마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재혼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늦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왜? 그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가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정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내 성실한 모습이 좋다고 했잖아. 성실한 사람이 좋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성실하다고요? 내가 파산했을 때 나를 비웃고 내가 돈이 생기니까 이제 와서 꼬리를 치는 게 성실한 거예요? 그건 우리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가 발을 동동 굴렀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너뿐이었어. 임나영이랑은 그냥 연기한 거야. 나는 걔를 좋아하지 않아. 당신이 누굴 좋아하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나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가 다시 나를 붙잡았다. 유진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그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맹세할게.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할게. 월급 통장도 너한테 주고 집도 내 명의로 해줄게. 우리 엄마랑 슬기도 다시는 너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제발. 불쌍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불쌍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수도세, 전기세 내라고 했을 때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겨줬죠? 김진혁 씨,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죠. 당신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뒤에서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유진아, 기다릴게.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 집에 돌아와 문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다. 강지환 대표에게서 온 문자였다. 집에 잘 들어갔어요? 방금 아래층에서 김진혁 씨를 본 것 같아서요. 나는 네, 방금 도착했어요. 재결합하자고 하길래 거절했어요. 라고 답장했다. 강지환 대표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당신이 돌아볼 가치도 없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문득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3년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김진혁의 비굴한 무릎 꿇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김진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모습이 마치 잘못을 뉘우치는 아이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는 처음부터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밝을 것이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진혁은 그날 밤늦게까지 아파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순찰하던 경비원의 권유로 마지못해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내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서 수십 통의 문자가 와 있었다. 모두 후회와 다짐의 내용이었다. 나는 짜증이 나서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변호사님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서 대표님, 요청하신 증거들입니다.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류에는 김진혁과 임나영이 어떻게 나를 속여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5천만 원의 빚을 떠넘길지 모의한 대화 기록, 이춘자 여사가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불임이고 바람을 피웠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녹음 파일. 심지어 김슬기가 내 장신구를 훔칠 때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까지 들어있었다. 잘하셨어요. 나는 서류를 금고에 넣었다. 오늘 오후 재판에서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오후 2시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춘자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김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나를 쳐다보지 못했고 김슬기는 이춘자 여사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었다. 판사가 양측에게 조정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춘자 여사가 즉시 소리쳤다. 조정 안 합니다. 쟤는 사기꾼이에요.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사기 결혼을 했다고요. 사기 결혼이요. 나는 비웃으며 강 변호사님께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판사님, 이것은 김진혁 씨의 혼인 파탄 유책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 재산을 빼돌린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제 물건을 훔치고 제 명예를 훼손한 증거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출될 때마다 이춘자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김진혁이 벌떡 일어섰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지. 일부러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스스로 구덩이에 빠진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그저 당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사실대로 밝혔을 뿐이라고요. 결국 판사는 우리의 이혼을 선고했다. 김진혁은 나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김슬기는 절도 혐의로 벌금형과 공개 사과 명령을 받았다. 이춘자 여사는 명예훼손으로 경고 조치를 받고 아파트 게시판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했다. 법원을 나서자 이춘자 여사가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강 변호사님이 막아섰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서유진,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내가 죽어서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이제라도 반성하며 사세요. 김진혁은 옆에 서서 모기만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마음속에 큰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다.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나는 엄마 집으로 갔다. 엄마는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다. 나를 보자 웃으며 말씀하셨다. 왔구나. 갈비찜 해놨다. 식탁에 앉아 엄마가 끓여주신 갈비찜을 먹으며 나는 문득 물었다. 엄마, 그때 어떻게 그런 연극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셨다. 네가 결혼하고 나서 집에 올 때마다 억지로 웃는 게 보였어.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이춘자 그 사람은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계산이 가득했고 김슬기는 게으르고 철이 없었지. 김진혁은 착해 보였지만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그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셨잖아요. 사람 마음은 시험하면 안 되지만 시험해보지 않을 수도 없는 법이란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저 네가 가장 힘들 때 그들이 네 손을 잡아줄 사람들인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와 보니 일찍 그들의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지. 하지만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요? 심하다고?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네 엄마야. 내 딸이 불행한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잖니.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에 그들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보다 훨씬 낫단다.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리며 비로소 엄마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엄마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진실을 보고 제때 손절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웃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날 오후 나는 오랫동안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의 이야기, 아빠와 함께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이혼 후 3달이 지나 내 새 회사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강지환 대표가 파트너로서 내 옆에서 창립 기념 테이프를 잘랐다. 단상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눈앞의 광경을 보며 나는 문득 예전에 그 끔찍했던 일들이 모두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진혁은 평판이 나빠져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춘자 여사는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갔고, 김슬기는 전과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큰 빚을 졌다고 했다. 임나영은 또 다른 부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 아내에게 들켜 호텔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망신을 당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이 불쌍하지 않냐고 묻는다. 솔직히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길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 고통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법이다. 얼마 전 강지환 대표가 나를 그의 부모님께 소개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유진 양은 정말 좋은 아가씨야. 우리 지환이가 자네를 만난 건 정말 큰 복이야. 나는 강지환 대표를 쳐다봤다. 그는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애정이 가득했다. 이제 나는 엄마가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려울 때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몇 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당신에게 잘해줄 때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억울함은 참으면 병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세요. 손에 돈이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말에 힘이 실립니다. 지금의 나는 매일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강지환 대표와 미래를 계획하며 충실하고 안정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예전 일을 떠올려도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정말 다행입니다.